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올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데이터올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 언제나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올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초에 3만 원 정기원 해주시고 계시는 귀동냥님, 눈나님, 매월 15일에 만 원 후원해 주시는 운나27님, 팟빵으로 2만 원 정기원 해주시고 계시는 막송님, 감사드립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는 이렇게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팟빵으로는 요렇게가 잘 안 들리는군요. 제가 계좌를 직접 말하기 부끄러워서 차마 말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유튜브로 찾아봐 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채널들 쪽에 있는 정보들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데이터올릭은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콘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올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dataolic4@gmail.com으로 문의해 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후원 공식 후원 계좌가 네, 우리 카뱅 계좌인데 그죠? 네, 맞아요. 네, 요즘에 이슈가 사건이 좀 있어 있었죠? 가지고 그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카뱅 쓰는 거 좀 겁난다 하는 분들 제 주변에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네, 다른 아, 걸로 그래요? 근데 옮겨가야 이제 되는 거 아니냐. 겁난다고? 겁난 정도는 아닌데. 약간 아마 인제 뭐 그거랑 예. 뭔가 인제 사고가 나는 걸 옆에서 보셨거나 뭐 뜨끔했던 음. 분들이 인제 고런 얘기를 전하시면서 '아 그럼 나도 한번 옮겨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는 분도 생긴 것 같아요. 아니 왜 텔레그램으로 옮겨가는 분도 꽤 많았다면서요 이번에. 이번에 음. 이번에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음. 텔레그램 넘어간 거는 금방 회복될 것 같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것 같고, 어디더라? 라인? 라인이랑 뭐 하나 더 있었는데, 아예 우리나라 서비스가 아닌 걸로 넘어가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텔레그램도 우리나라 아. 서비스가 아니지만, 왓츠앱이라든지, 예. 음. 아니 그리고 이제 국내 서비스 자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예예. 거라고 봐야 되는 네. 약간 아이고야. 유럽 서비스, 약간 미국 서비스 요쪽으로 넘어갈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아이고야. 근데 이제 그거는 좀 가슴 그게 아픈 일이네요. 음. 근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사용자 풀, 나의 네트워크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쓰는 서비스 같은 데 걸려 있어 갖고 카톡을 완전히 벗어나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말만 그렇죠. 이번에 긴급하게 대안으로 써야 되는 것들을 챙겨 뒀다 정도의 느낌이지, 그걸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할 거고, 카카오뱅크는 사건도 그렇지만 지금 이자율이 안 좋아요. 그것 때문에. 그쵸. 예예. 요즘에 좀 이자 많이 주는 다른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그죠? 옛날에는 예. 거의 카뱅이 짱이었는데 예 경쟁하듯이 올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요즘 그러니까 원래 카뱅이 약간 좀 센스 있는 상품 구성, 그다음에 모바일 편리한 모바일, 약간 이런 게 약간 메리트이지 강점이었는데. 않았나? 예. 근데 음 이제 그 편리한 모바일이고 나발이고 같이 된 거죠, 지금. 그렇죠. 이자도 네. 마찬가지고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그래 갖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근데 카카오뱅크 자체가 서비스가 멈춘 적은 없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인제 카카오라는 걸 이제 다 같이 뭉뚱그려서 가지는 그렇죠. 예. 이미지지 않을까 싶어요.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하락을 하면서 네네. 어떻게든 카카오가 묻어 있으면 안 묻은 걸로 가려고. 뭐 묻어 심지어는 있대? 로그인 때문에도 왜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카카오 계정 통해서 로그인해야 되는 서비스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까지 인제 연쇄적으로 피해가 있었으니까 뭐 어떻게든 좀 아예 다른 쪽으로 가 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거는 같더라고요. 네. 근데 뭐 음. 이제 이렇게 일을 쳤으니까 이제 수습을 하면서 좀 더 견고해지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뭐 이렇게 예방주사라고 하기엔 너무 큰 사고였지만 이렇게 일을 겪고 나면 좀 나아지잖아요. 요거를 계기로 해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음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람들이 사고가 나야 그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그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음. 들어서 카카오 계좌 로그인,
카카오 계절에 카카오 계정 로그인이라는 건 그거로만 의존한다는 게 사실 설계상 말도 안 되는 짓 중에 하나예요. 음. 어떤 그쵸. 서비스에 예 굉장히 위험성이 너무 큰 의존적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깐 뭐 이메일이 됐든 휴대폰 전화가 됐든 다른 대안적인 접근 방법을 취할 수 있는 대안 설계가 안 돼 있는 로그인 정책이란 자체가 되게 나이브하게 설계되어 있는 거라서 그런 음. 것들을 '이번에 된통되었으니 고치겠지.'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음. 물론 그런 설계한 사람들을 제가 탓할 생각은 별로 없어요. 저도 그렇게 하는 설계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게 하면서 꾸역꾸역 가는 거죠. 근데 또 이제 그런 대비들을 한다는 게 비용이 드는 일이거든요. 그쵸. 이번에 그래서 인제 피하고 있던 카카오톡이 거죠. 예. 그죠, 그죠. 그러니깐 카카오톡만 하더라도 사실 지금 뭐 우리 사고 나면 이제 전 세계에 아니 전국에 이제 전문가분들이 들고 일어나서 한 마디씩 훈수를 두시잖아요. 근데 "이중화를 왜 안 했냐?"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그게 다 비용이기도 하고 뭐 '그 정도 사이즈의 이중화라는 게 쉬운 일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음. 그러니까 인제 뭐 한번 겪었으니까 네 다행히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잖아요. 보안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고를 대비하는데 우리가 비용을 평소에 좀 써 놔야지. 이렇게 사고 터진 다음에 해결하려면 어렵다.'라는 걸 인제 다 같이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전반적인 의식 수준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대는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챙겨 보지 않겠어요? "혹시 이런 문제 있으면 뭐 대비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한 번씩이라도 더 하게 될 테니까 지금 조금 방금 더 한 번 나아지지 더라 그럴 않겠나. 때 네. 방금 전에 한 번 더라고 할 때 "한 번 네. 더 사고 나면 더 괜찮아지지 않겠어요?"라고 할 줄 알았어. 뭐라고요? 아예 안 돼요. 사고가 또 나면 안 되죠. 네.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네. 들으면서 "그런 무서운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럴 그랬는데 리가 이제 있습니까? 네네. 생각하게 만드네. 그렇구나. 어 역시 네네. 나랑은 아니 다르구나 생각이 다시 약간 다시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이고 근데 뭐 사고라는 거는 예상할 수가 없으니까 뭐 언젠가는 또 다른 형태로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인제 고런 맞아요. 것도 시나리오로 이렇게 좀 연습을 좀 해 놓고 준비도 해 놓고 하면서 좀 더 견고한 서비스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네. 요거 뭐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넘기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면 더 이제 네 그런 나아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생각을 것 같아요 이제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전에는 '왜 이거 제대로 안 했음?' 같은 생각을 하다가도 막상 자기 현실이 돼 보는 경험들을 하고 나니깐 '그래 그럴 수도 맞아요. 있지.' 이런 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뭐 박 박사 요즘 뭐 근황 있습니까? 요즘 글쎄요. 저 요즘은 계속 퇴근하고 들어오느라고 이제 들어올 타이밍 때 정신이 없긴 합니다 항상. 다시 기르고 있습니다. 첫째가 또 한 번 기르라 그래 갖고 뭐 수염이요? 콧수염이랑 턱수염을 기르고 있습니다. 네. 아. 아. 지금 모든 잘라야 것은 되는데. 그 네 아이들의 그 뜻에 따라서 그럼요. 수염을 정해져 기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고 자르는 것도 네. 그렇고. 이제 근데 이제 대화는 돼요. 이제 설득이 좀 되는 단계가 됐어요 드디어. 오. 과거에는 이제 설득이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어 논리가 없는 단계가 있고 논리가 있는데 설득이 안 되는 단계가 있었거든요 과거에. 근데 어. 이제 좀 설득이 되는 단계로 넘어왔어요 드디어. 어. 그래서 예. 그래요 이제 뭐라 그러면 좋을까? "얘가 짜증을 낸다." 그러면 사실 "지금 배고프거나 졸리거나 이런 상태야." 같은 게 좀 확정적이 됐어. 과거에는 그거랑 상관없이 이제 짜증을 내거나 이제 그것 때문에 고집을 부리거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제는 좀 '기분이 안 좋은 음. 것 때문에 이러는 거구나.' 혹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게 되었다. 쪼금 굉장한 더 발전이네요. 음. 예 자기의 그 참을성 이런 것도 좀 올라가고 이제 양보 이런 것도 좀 생기고 오. 그래서 다행히 좀 대화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 됐고 저도 좀 이제 얘기할 때 그런 고민들을 좀 하면서 대화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상태가 됐어요. 이게 음. '애기 키우면 좋다.'라고 느꼈던 포인트가 지금 이 부분 하나이긴 한데 하나가 또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진짜로 모르는 게 보장되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아예 기준이 없는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니까. 예예. 어른들을 만날 땐 '얘가 이걸 모른다고?' 같은 생각으로 화를 내거나 싸우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아. 애기는 진짜 그런 오해가 모른다가 없네. 보장되잖아요. 그게 오해가 없어. 근데 이제 음. 저의 기분 상태에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거나 안 좋은 말이 나가거나 할 때가 당연히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지금 이거는 진짜 모르니까 이런 상태가 되는 거구나.'라는 걸 제가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음. 근데 이제 그걸 생각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뭘 할 수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거랑 다르지 않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저 사람이 왜 그걸 몰라?' 같은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인 거야. '저 사람도 지금 우리 첫째와 같이 모르는 게 기본값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음. 그게 좀 많이 나아진 상태? 저의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음. 덕분에 제가 좀 성장하게 된 계기? 약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음. 음. 네. 아이를 통해 세상을 보고 있는 박 박사의 맞아요.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완전 어릴 때는 딥러닝의 학습 방법 이런 게 막 보이더니 아 강화학습. 강화학습 뭐 애가 어. 저 갑자기 이게 늘어났네? 그러면 이걸 보고 학습한 건가?' 막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요즘에는 그래도 대화가 되다 보니까 막 그런 책도 있거든요. 5 살인가? 6 살부터 시작하는 뭐 철학 이야기 이런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아직은 근데 안 될 것 같긴 한데 5 살은 말도 안 돼 내가 볼 때. 근데 쪼금 더 음. 크면 같이 좀 해 볼 수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음. 아이가 성장하면서 성장하는 박 박사를 보고 있는 데이터링입니다. 그러네. 네. 네. 자 오늘은 근데 이제 우리 이런 초대 네네. 손님이 계시니까 뭐 얘기 더 맞아요. 네네. 아니요. 이게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회사에서 이제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HR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연결하려고 네. 했어요? 그럼요. 네네. 네네. 네 오늘은 저희가 어렵게 모신 초대 손님이 계셔서 얼른 모셔서 재밌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모셨던 분이에요. 네. 이중학 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중학 님. 네 반 올려주시죠. 반갑습니다. 이종학이라고 아. 합니다. 아유, 와. 박 와. 박사님 어떻게 그렇게 이으시는지 너무 놀랐습니다. 엄청난 자연스러움에. 그걸 자연스럽다고 느끼셨다니. 그럼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랜만에 아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가정의 HR이죠. 가정의 HR. 그럼요. 어.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근데 요즘은 네. 이제 HR에서도 이제 휴먼 리소스라고 많이 안 쓰고 피플이라고 많이 쓰긴 합니다. 사람. 그쵸. 그래서 이제 예. 사람이라고 써서 근데 HR이란 표현이 뭐 맞기는 하죠. 근데 워낙 자연스럽게 이어 주셔 가지고 덕분에 등장을 잘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방송 쭉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중학 님은 HR 전문가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저희 그 에피소드 140 회예요. 요때 인사팀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일 그다음에 141 회 HR 데이터 이렇게 분석합니다. 네 요런 제목으로 인사팀에 계시면서 어떤 연구하시고 어떤 업무 하셨는지 요런 얘기를 나눠 주셨었어요. 네. 그 이후로 오랜만에 모셨는데 그간에 하고 계신 일이 좀 달라지셨죠? 예. 그때 감사하게 초대해 주셔 가지고 그 에피소드 하고 한 몇 개월 안 있다가 몇 개월 안 있다가죠. 안 있다가 맞아요. 이제 직장인으로 있다가 학교로 오게 됐고요. 이제 회사에서 받던 돈을 이제 학교에서 받으면서 먹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지난번 에피소드 끝나고 연락을 제법 받았어요. 특히나 같은 회사에 계셨던 오. 분들이 데이터 분석 직무하시는 분들이 "당신 맞냐? 그래요? H사라 그랬는데 우리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그쵸. 우리밖에 없지. H사. 예. 대한민국에서 H사면 뭐. 그래서 세 분이나 사내 메신저로 연락 주셔 가지고 오. 음. 대화를 좀 나눴던 기억이 그렇군요. 있고요. 오늘은 말씀 나누면 어떤 분이 연락 주실지 모르겠지만 좋은 기회 주신 만큼 재밌는 얘기 나누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학생분들 가르치고 있고요. 지금은 인사조직 혹은 HR 데이터 분석 쪽을 전공으로 수업도 하고 있고 기업들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럼 전공 단과대가 어디로 속해 계신 거예요? 지금은 저는 경영대학에 있습니다. 음. 아. 우리나라는 거기에 많이 있죠. 네. 우리나라는 경영대에 이제 인사 쪽은 전통적으로 있었고요. 이제 데이터 분석 뭐 이런 전공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경영대에서도 요즘에는 많이 생겨요. 왜냐면 경영대 어 아시는 것처럼 학문들 중에 좀 수요가 많이 줄어드는 분야들이 제법 많이 있기 때문에 어 그쪽을 대체하려는 것도 있고 경영 정보 이런 쪽도 데이터 분석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음음. 그러면은 인사 조직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네. 현재 그렇게 저희가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사실 국내에 이 전공으로 세부 전공이 개설된 곳은 그죠. 저희가 3 월에 처음이었어서 그죠. 이제 사실 커리큘럼 이제 만들고 있고요. 이제 대학원생분들 받고 있고 이제 같이 할 분들 음. 이제 좀 더 모시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 아니 저 그 중앙님 옮기셨다는 말씀 듣고 되게 반가웠어요. 이제 아 드디어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전공이 이제 시작을 하는구나. 그죠? 대부분
격가지로 이렇게 다른 전공에서 조금씩 공부만 했었지 이렇게 작정하고 다루는 전공은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첫 발을 내디디셨다고 하니까 그 소식이 되게 반갑더라고요. 아 고맙습니다. 워낙 요즘 네. 관심들이 많이 있으셔서 사실 과목으로는 거의 서울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수업이 있다고 보셔도 되고요. 다만 세부 전공으로 생긴 거는 저희가 처음이라 이제 많이 시행착오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게 음. 많아서 시행착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나중에 이니셜 대학교신가요? 저는 그 G입니다. 저희는 G이고 가천대학교 예 가천대학교 뭐 비밀이 아니니깐요. 아 회사는 네. 이니셜로 썼는데 가천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관심 가지시는 분이 혹시 좀 아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예. 많이 오시면 좋고요. 대학원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나중에 아마 분명히 역사책에 나올 거예요. 여기 아. 가천대학교에 처음으로 전공이 생겼다. 그리고 와. 이중학님 이름이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뉴스에 안 나오면 진짜요? 좋겠는데 역사책을 뉴스에 역사책에 안 나고 나오죠. 예. 다행입니다. 그쵸. 그렇게까지 숭실대가 말씀해 약간 컴퓨터 사이언스 초기에 뭐 들어왔다 약간 이런 것처럼 여기가 네. 약간 HR 분석 세부 전공으로 들어왔다 약간 이런 식으로 히스토리가 남을 만한 일인 것 같아요. 너무 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부담도 되네요. 큰일 났네요. 이 정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지금 역사를 보고 있다. 그런 아 그럼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거대한 같은데 역사의 여튼 흐름의 중심에 저희가 지금 네. 약간 아찔한데요. 큰일 났네. 네. 한국 HR 피플 어널리틱스의 역사의 시작을 지금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니 돌 근데 뭐 맞을 거짓이 아니니까요. 돌 사실이니까요. 맞을 것 같아요. 네. 큰일 났네요. 방송을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 방송에도 끝나고 진짜 많이 들으시는 게 HR 어. 데이터 분석하셨던 분들이 많이들 얘기해 주셨고 그래서 음. 되게 고민도 많이 되는 것 같고 저희 이재진 님처럼 선구적으로 가시는 분들의 좀 저도 쪼금이나마 좀 좀 힘을 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중앙님이 자리 옮기시고 나서 재밌는 연구들 많이 진행하고 계시다고 제가 얘기 들어서 데이톨릭에서 한번 말씀 나눠 주시면 좋겠다. 또 저희도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분야니까 아 그래서 오늘도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요즘에 어떤 연구 진행하고 계신가요, 중앙님? 요즘은 되게 다양한데요. 오늘 아마 나눴으면 좋을 만한 부분들은 최근에 시작한 연구가 데이터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나 커리어에 대한 생각, 정체성이 필요한가 뭐 이런 연구를 아주 최근에 시작을 했고요. 예를 들면 데이터 분석가들이 자기 일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부터 어떠한 역량이 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지 등등을 최근에 한 5-6분 정도 간단하게 인터뷰하면서 시작을 했고 향후에 좀 연구를 좀 전개해서 좀 확장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가한테 본인이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그런 맞 거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어. 분석가라고 한마디로 정의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디파인하고 내 업의 정의를 뭐라고 내리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건희 회장님이 맨날 대표이사들한테 얘기하셨다는 "네가 하는 일이 뭐야?"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미래의 뭐 전자기계들을 연결할 수 있는 일을 한다."라든지 좀 새롭게 본인만의 업을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질문들을 음. 드리고 있습니다. 음. 이런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사실 관련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워낙 중요하다. 근데 대표이사들이 이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따라가다 보니까 사실 어. 이 디지털 전환에 대한 준비도나 실행 같은 것들이 데이터 분석 직원들의 데이터 분석과 관련이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감은 익혔는데요. 그 상황에서 CDD 대학교의 이제 모 교수님이 본인이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고민해 볼까?"라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중국에 있는 데이터 분석가들 대상으로 연구를 좀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오. 연구가 잘 되면 한국과 중국을 좀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시드니에서 공부하시는 분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연구하시는 거예요? 시드니 대학교의 교수님이신데 워낙 유명하신 네. 분이세요. HR 쪽에는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제가 아. 할애받아서 뵀는데 이런 얘기를 좀 하셔 가지고 뭐 우연찮게 시작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오. 김 팀장은 재밌네요. 네. 자기의 일을 뭐라고 정의하시나요? 저요.
저 사실 중앙님이랑 저도 인터뷰를 한 사람 중에 한 명이기는 한데 아 정말. 네, 네네. 그 얘기 맞습니다. 중앙님이 아마 대신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그 영호님 포함해서 지금까지 한 5분, 6분 업에 대한 혹은 본인의 일에 대해서 정의할 때 좀 공통적으로 나왔던 표현들이 네. 문제랑 해결이란 표현이었어요. 예를 들면 조직에서 본인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의뢰받거나 찾으려고 하는 문제를 발견을 하고 그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이런 얘기들이 좀 공통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 문제, 해결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여태까지는 키워드로 나온 것 같고, 영호님도 아마 비슷한 카테고리에서 가설과 네. 문제에 대한 발견 요런 말씀 해 주신 걸로 기억합니다. 저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군요. 예, 좀 재밌게 어. 많이들 해 주신 것 같은데 혹시 박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생각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듣고 나서 한번 들으면서 '내 거도 한번 생각해 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지금 생각을 해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비슷한 고민을 한 게 있어서 고민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네. 저는 아직 해결을 못 했어요. 뭐냐면 어 사람들이 논의라는 걸 하잖아요. 논의라는 걸 하면 그 논의의 과정 중에 의사결정이란 것도 할 테고 그게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 중에 방법론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결정들이 사실 주먹구구식이면 그거를 재현하기도 어렵고 그 주먹구구식의 문제 해결 결정 때문에 생기는 결과물이 좋은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 모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를 바라보고 의사결정을 하자. 그리고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 보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저희 방송에도 최종 방송으로 한번 나오셨던 그 뭐지? 인프랩 회사의 향론 님께서 최근에 회사의 기술 스택을 결정하는, 그다음에 그 도어대시라는 외국 회사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기술 스택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논의들을 했던 문서를 공유를 해 주셨어요. 근데 이 여러 가지 개발 언어들을 갖다 놓고 성능이나 장단점 이런 걸 비교 분석을 하신 거죠. 아니 도어대시가 분석을 했고 그걸 결과물을 공유한 거를 향론 님이 "이런 방법 좋다."라고 공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읽어 봤는데 어 어떤 느낌이었냐, 거기에는 결론이 코틀린을 선택하자였어요. 근데 제가 읽기에는 '지금 이렇게 비교해 놓고 어떻게 결과가 코틀린이 될 수가 있지? 고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 갖다 놓고 '그것마저 보는 사람들의 뷰가 달라질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주어진 정보가 같아도 의사결정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어 반대로 그러면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면 데이터 갖다 놓고 한다는 게 의미가 있어? 이게 음.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이야? 과연 그래? 아니면 다음에 나은 선택지를 한다는 게 맞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약간 과도하게 지금 방금 전에 있는 활동들을 "합리적인 게 맞냐?"라고 공격하는 멘트기는 해요. 당연히 더 합리적이고 당연히 더 객관적이고 더 다음에 다른 선택을 하거나 이 선택을 회고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료니깐 더 나은 활동인 건 맞아요, 과거의 주먹구구식에 비해서. 데이터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더 나은 활동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음. 뭔가 이런 결정이, 그러니까 민주주의랑 독재랑도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엄청 머리가 좋은 독재자 한 명이 비즈니스를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 보면. 합리적이고 나은 선택지를 위한 모두 다 같이 멍청이가 되는 민주주의 방식이 나은 거냐. 제가 왜 멍청이라고 표현했냐면 분명히 빠른 길이 있었을 텐데 어 바른 방법이길 위해서 속도를 포기하는 선택지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회사에서의 선택지에서도 맞는 방법인가? 이런 고민도 좀 같이 들고 싶으면서 머릿속에 생각이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데이터 분석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문제의 발견과 문제의 해결 방법이라는 게 속도를 낮추고 쪼금 더 바른 방법을 선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속도를 낮추는 의사결정이 어 '정말 속도를 낮추는 의사결정이기만 한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게 '정말 회사에 정말 옳은 건가? 더 좋은 일인 거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같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발견과 해결은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잖아요. 데이터 분석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깐 '데이터 분석가의 키워드라고 놓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같은 생각도 같이 들었고요. 근데 그래서
그러게요. 갑자기 말이 너무 많아졌는데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 갖고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네요. 네. 그럼 왜 중앙님이 보시기에는 왜 이 데이터 분석가들이 이거를 주요 키워드로 잡았을까요? 하는 일이 다양할 텐데. 어 아마 그들의 미션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데이터 분석가라고 이제 정의를 내려놓고 뭐 통계 그다음 얘기랑 이어지는데 데이터 분석가로서 우리가 의뢰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뭐 프로그래밍, 통계 지식, 뭐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지식이나 가설적 사고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분들이 데이터로 뭐를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라고 놓고 해결이라고 놓고 봤다라고 하면 현장에서 주어지는 일들이 대부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서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이기도 할 것 같고요. 또 단순히 그들이 음. 스스로의 업무 정의를 나는 데이터로 분석하는 사람이야."라고 하기엔 뭐라 그럴까요? 좀 모호한 영역들이 있어서 좀 크게 스스로를 좀 정의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크게라는 거는 미사 여구가 아니고요. 이제 좀 크게 업무를 정의를 해 놔야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던 통념하고 좀 달라서 정확하게 어. 왠지에 대한 거는 생각을 많이는 못한 것 같아요. 중앙님은 통념은 평소에 어떤 거셨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마도 이렇게 저는 응답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으셨다면? 저는 데이터라는 얘기를 더 많이 쓸 줄 알았어요. 데이터로 아. 분석을 해 주는 사람, 뭐 시각화를 해 주는 사람, 뭐 예를 들면 이 정도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좁게 정의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음. 큰 범위에서 얘기를 하고 계셨어서 음. 그게 좀 제 나름의 좀 신기했던 거고 그 맥락을 말씀드리면 제가 언더에스티메이트 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저도 이제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과 AI 하시는 분들하고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되게 다르다란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의사소통하는 방법이나 바라보는 네. 뷰나 좀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을 바라보는 관점도 아 '쪼끔은 기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아. 음. 그런 관점에서 기능적이다. 예예. 절대 나쁜 표현은 아니고요.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기능적으로 워킹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직 샘플에 대한 바이어스가 있는 건 저랑 지금 미팅을 했던 분들은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시작이 다 데이터 쪽이나 이런 쪽에 하신 분들은 아니고 다 이제 어떤 자기만의 도메인이 있으셔서 데이터 네. 역량을 좀 키우신 분들이세요. 그렇다 보니까 시작을 아. 정말 말 그대로 개발 날 코딩부터 하셔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셨던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아직 소통을 안 해 봐서 음. 이게 어디까지 정의돼서 확장될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긴 합니다. 음. 그러네요. 근데 고 말씀하신 부분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데이터와 관련된 전공이라는 게 사실 최근에야 만들어진 것이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현업에서 데이터 다루는 일을 오래 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전공을 그거를 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게 아닐까 그런 맞습니다. 생각도 좋은 드는데 포인트신 것 나중이 같아요. 되면은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제 어 영우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그러면 어떠한 커리어를 좀 타고 왔는가에 대해서 그다음 질문을 드렸어요, 궁금해서. 네네. 그랬다고 했을 때 네네. 대부분의 시작이 어떤 도메인 뭐 금융이나 유통이나 이런 쪽에서 마케팅을 했든 재무를 했든 HR을 했던 도메인이 있으신 분들이 통계나 데이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넘어오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저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음. 음. 듣기만 봐서는 네네. 저는 어 회사여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좋은 포인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왜냐하면 분석만 할 수 있는 필드라는 게 저는 학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예. 회사에서는 분석으로 끝내면 그게 일이 안 끝난 거예요. 음. 가치가 없지. 이것 때문에 예예예. 이걸 활용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액션이 발생해야 일을 해낼 수 있어야 이것 때문에 나은 선택지를 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결과가 나와야 그게 일의 완결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분석에서 끝맺음이 되면 그거는 나쁘게 말하면 일을 안 한 것과 같이 중간 하다가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깐 비슷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언어 텍스트 데이터에 관련된 필드가 약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꽤 오랫동안 관련해서도 보고 있지만 분석 기술은 되게 오랫동안 잘 발달 안 했어요. 그런데 쓸모를 가지고 있는 분야는 벌써 이제
쓸모를 갖고 있는 분야라고 말하기 애매하지만 이제 뭐 번역기라든지 음성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텍스트 갖다가 이미지 만들기 이런 것도 나오고 있죠. 근데 그쪽 분야의 기술 발달 속도라고 생각하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분석이라는 게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으로 해 주니까 난 모르겠고 최종 결과물 액션까지 나오는 행위가 나오는 어플리케이션이 가치가 크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이 하는 일도 결국에는 분석에서 끝날 게 아니라 분석을 하고자 하는 건 결국에는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서의 기초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 이제 단계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석에서만 끝나는 게 회사에서 그동안 가치를 증명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동안 다른 분석가들도 보면 비슷한 문제를 호소했거나 아니면은 회사에서 분석 팀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할 때 약간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어플리케이션 기능 레벨까지 나오거나 아니면은 성능 평가까지 나오게 되거나 하는 팀일 때 그런 피드백이 빨리 돌면서 분석팀 중요해, 데이터팀 중요해라고 우쭈쭈가 됐던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냥 분석에서 끝나는 수준이었다면 뭐 좋게 해석해 봐야 대표에게 보고하기에서 끝났겠죠. 그런 건 이제 그 정도의 쓸모에서 살아남는 수준에 이지 않았을까 같은 생각이 좀 같이 드는데요. 지금 들으면서 느끼는 제 그냥 개똥 철학은 그렇습니다. 근데 개통 철학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아마도 이 데이터 분석에 대한 그 정체성이 저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결국은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을 육성을 회사에서 선발도 해야 되고 육성도 해야 되잖아요. HR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선발해서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해서 사실 같이 고민을 좀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정체성과 커리어 내러티브,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필요한 역량이 뭐냐? 저희끼리 이제 편한 표현으로 역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랬을 때 요것도 조금 아마 영훈님이나 박 박사님이나는 가늠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 다르게 나왔던 게, 대통령과는 다르게 나왔던 게 도메인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물론 저희 김 팀장님은 가설적 사고와 문제에 대한 정의 말씀해 주셨고 그것도 되게 유효하게 나오긴 했던 것 같은데요. 도메인에 대한 얘기, 그 본인이 풀고자 하는 문제 해결에 대한 지식들이 혹은 경험들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정체성하고 필요한 역량하고도 연결이 좀 됐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박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지금 방금 앞에 얘기랑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혼자 완결해낼 수 없으면 그 어떤 활동들의 가치가 연결되어서 저 말고 다른 사람이 그걸 대신 해내서 액션이 마무리가 되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분석가인 사람이 그 도메인에 껴있지 않거나 그러면 최소한 양쪽에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은 저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액션 제안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거나 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깐 뭐 컨설턴트가 만약에 새롭게 들어와서 일을 해 준다 같은 역할을 사실은 그걸 인하우스에서 한다 같은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데이터 분석가의 위치를. 왜냐하면 도메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역량이나 그걸 활용했을 때 얻는 가치의 선순환을 체득하기 전에 계속 부딪히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걸 체득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더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하우스 분석가인 사람에게 그런 챌린지라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선 나쁘게 말하면 텃세도 있을 거고 데이터가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에게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가에게 결과물과 역량을 제시하라고 했을 때 자기 혼자 결과물을 만들 수 없는 위치라면 더욱더 이인 거겠죠. 그게 아마 개발자에게도 비슷하게 오는 일인 것 같아요.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개발자에게도 요구를 하는데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더 요구하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과거에는 개발 일 자체가 너무 워낙 어려운 일이라 도메인을 안다는 건 다른 문제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엄청 고속이거나 뭐 이런 개발도 당연히 여전히 있지만 도메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개발자 혹은 그쪽에 익숙한 사람들을 선호하는 상황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그게 아마 이제 데이터 분석가에게도 비슷한 어 문제의식이거나 문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같이 듭니다. 그거랑 연결을 해서 이제 제가 인터뷰하는 거 플러스 예전에 좀 데이터를 설문으로 이제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설문을 받았었냐면 데이터 분석의 수준을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고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데이터 분석가로서 중요하고 필요한 역량이라는 것들을 그냥 5점 척도로 그냥 단순히 찍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 나름의 의미 있는 파인딩이라고 생각했던 건 고급 분석가 사람들이 중급이나 초급에 비해서 배우려는 호기심이나 욕구라는 그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찍으셨어요. 근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도메인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캐치업해야 되고 혹은 새로운 기술들을 캐치업해야 되니까 고급에 있는 분들은 그런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팀장님이나 박 박사님은? 제가 느끼는 바로는 분석가들한테는 계속 새로운 문제가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아. 보는 문제, 처음 보는 질문들이 주어져요. 그러면 인제 그 모든 분야를 다 알 수는 당연히 없기 때문에 그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것 자체가 좀 익숙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뭐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난생 처음 보는 분야의 정보들과 관련된 데이터로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필요한 것들을 습득을 하고 그런 정보에 기반해서 모델을 만드는 이런 게 당연하게 익숙하게 여겨져야만 그 일을 인제 수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너무 부담으로 느껴지면 그죠? 새로운 거를 알아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인제 뭐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도메인을 이해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일이 싫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매번 일이 달라지고 요청이 서로 달라지니까. 예, 그래서 아마도 이 분야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고 질문을 하면 그런 애티튜드를 좀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호기심이나 그런 지적 욕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 자체가 이미 업무 범위에서만 그런 사고 체계를 사용하지 않아요. 항상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어야지 그게 가능한 일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어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정확한 건 다 모르지만 나 이건 좋은 저의 선입견은 아닌데 나쁘게 말하면 머리 좋은 사람이란 뜻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외우기를 잘한다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머리 좋다가 외우기를 잘한다는 걸로 많이 표현돼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약간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는 장난 중에 브레인 티징? 브레인 티저? 뭐 브레인티즘. 이렇게 예, 맞습니다. 예예. 그래 갖고 그냥 일부러 뇌를 뒤집어 까서 쓰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약간 고런 맥락의 머리 좋음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그때 생기는 약간 그런 패턴의 일반화라든지 여러 가지 도메인을 본 것 때문에 생기는 본질을 보는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고급으로 가기 위한 능력이지 않나. 같은 생각이 같이 들어서 이제 각 분야에 대해서 빨리 캐치업하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인프라가 충분하기 때문에 메타포를 쉽게 연상할 수 있거나 잘 연결할 수 있는 지식을 연결해서 내가 이해하기 쉽게 갖출 수 있는 지식의 인프라가 충분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 상황에서의 나의 호기심이 나의 일의 퍼포먼스로 연결되기 때문에 가지게 된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너무 적절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이거 최근에 뭐 잘 아시는 대로 저희 HR 데이터 분석 쪽에서 사실 전통적으로 가장 오래 관심 있는 분야는 회사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 하이 퍼포머들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는 게 가장 전통적인 연구거든요. 근데 그 관점에서 최근에 국내 기업들, 뭐 잘 아시는 뭐 S사, 뭐 L사 이런 데 다 보면 하이 퍼포머들이 중요한 포텐셜로 서로 간에 공유하고 있는 그 특성들 중에 하나가 뭐 영어로는 러닝 어질리티, 학습 민첩성, 배우려는 요런 호기심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CEO 선발이나 CEO 후보자들 선발할 때 이것들을 되게 다측면으로 많이 보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박 음.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되게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파인딩을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음. 음. 그리고 또 데이터 분석 기술이라는 게 이게 뭐 옛날에 만들어 놓은 기술을 계속 쓰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방법론이 새롭게 계속 개발이 되잖아요. 데이터의 특성들도 다양한 것들이 나오고. 그럼 이제 그때마다 방법론 자체를 재학습해서 새로 학습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이제 만약에 새로 나온 방법론을 학습하는 게 힘들게 느껴진다고 하면 이제 일을 하기가 어렵겠죠, 오랫동안. 그래서 아마 네, 분석가들이 그런 차원에서 '그러려면 그런 걸 재밌어하는 호기심이 있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뭐
수준마다의 차이점을 보고 좀 제공을 좀 해드리려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게 언제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업에 있으신 분들도 최근에 그럼 어떤 사람들을 선발해서 어떻게 육성하라는 소리야라는 질문을 많이 주셔서 아마 거기에 좀 초석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스럽네요, 진짜. 네, 뭐 그러면 이렇게 인터뷰하신 내용을 토대로 인제 그 양적 연구를 하려고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조금 더 샘플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질적 연구로 개인적으로는 데이터 분석가 분들도 지금 하고 있지만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분들을 찾는 회사도 좀 회사 입장에서도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고 정체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소위 오. 말하는 스타트업의 뭐 HR 헤드라든지 CEO들이라든지 이분들 인터뷰를 해서 관점 차이를 조금 비교를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수요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필요한 역량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좀 비교해서 좀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우 다를 것 같아요. 매우 다를 것 같고 예. 서로 간의 오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되게 좋은 포인트예요. 네. 그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인제 분석가가 실제로 나한테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분석가가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이 내가 너한테 기대하는 거는 완전 다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거기에서 생겨나는 스트레스들도 굉장히 많은 거고 비용 낭비도 많은 건데 그 오해만 서로가 좀 줄여도 그죠? 낭비를 많이 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그 두 가지 지점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 아마 음. 뭐 좁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김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이 나는 지점을 보여주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 뭐 예로 주원님 들면 혹시 네. 죄송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네. 그 분석가분들이나 AI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약간 "뷰가 좀 다르다?" 약간 요런 식의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다르게 느끼셨는지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수요자랑 공급자 입장에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상한 생각 중에 하나는 '데이터 분석이 어떤 특별한 필드가 아닌데.'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되게 보니깐 분석가분들을 어떻게 역량을 카치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일반 직원들과의 그러니까 '분석가와 다른 직군 간의 차이가 존재하긴 하는가.'부터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같이 들어요. 그러니깐 실제로 일이 지금 다른 거냐? 실제로 이 다른 거냐 아니면은 어. 정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소수기 때문에 그냥 컨설턴트적인 스타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이미 그게 약간 뭐 기술의 도입이나 도구의 도입으로 인해서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는 일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엑셀이란 도구가 도입될 때 엑셀만 쓰던 전문 직종이 있었을 거잖아요 당시에는. 근데 그 네네. 사람들을 안 쓰는 사람들과 비교하는 연구가 과거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데이터 분석가가 약간 그런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되게 어떤 좋은 포인트신 직종이라고 것 같아요. 어떤 직종이라고 어떤 직무라고 어떤 위치라고 '데이터 분석을 안 쓸 수가 있어?' 같은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 갖고 되게 좋은 그게 포인트신 것 같아요. 단순히 비교하면 소통에서 이런 차이가 좀 있던 것 같아요. 제 짧은 소견이지만 네네네. 가령 제가 이제 팀을 한번 맡았을 때 HR만 평생 하시던 분들과 한쪽은 분석과 AI 하시던 분들이 팀업이 된 거예요. 그럼 회의를 하잖아요. 근데 네네. 회의할 때 뭔가 HR 하시던 분들은 맥락적 소통을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회사에서 공유하고 있는 맥락에 따라서 뭐 A는 B면 B는 C고 A는 C다 이런 식의 대화들을 많이 해요. 맥락적으로 뛰어넘는 이제 고맥락의 대화를 많이 하는 반면에 분석하시는 음. 분들은 약간 코드 짜듯이 A는 B고 B는 C고 C는 D고 이런 식의 소통을 좀 더 많이 해야 좀 클리어리티를 높일 수 있다라고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이게 절대 음. 뭐 음음음. 잘못됐다 이러는 건 아니고요. 소통 그럼요. 방식과 서로의 장단이 있는 거죠. 네네. 네 서로의 장단이 있는 거고 소통하는 방식과 어 그 목표를 설정할 때도 굉장히 명확하게 순서와 논리적으로 제시를 해 주실 때 메이크 센스하다라고 느끼셨던 부분들이 있고 가령 HR에서 할 때는 좀 약간 조직의 논리나 회사의 논리를 설명할 때가 쪼끔 더 설득이 잘 될 때가 있었다 그래야 될까요? 뭐 제 짧은 경험으로는 그런 경험들을 느꼈을 때 제가 여러분들과 그 경험이 재밌어서 공유를 좀 해 봤어요. "비슷하게 느끼냐? 다른 회사에도 HR 분석하시는 부서에 데이터 하시는 분들, 통계하시는 분들과 HR 도메인 전문가들이 같이 있는 경우가 제법 있거든요. 근데 비슷한 네네. 얘기들을 좀 많이 하셨던 걸 보면 제가 짧게 이제 의사소통이라고 얘기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쪼끔 차이가 나는 지점이 아직 있지 않을까. 물론 그거는
그냥 업무 스타일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 박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데이터 분석 직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업무 차이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의사소통과 전달 방식의 차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음. 음. 광범위하게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가설이. 그럼요. 이게 뭐 당연히 모든 직군과 비교 테스트한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이제 그런 거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논문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제약사항 약간 이런 걸로 넣은 거잖아요. 논문의 맞습니다. 본 논문의 한계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고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가설을 갖고 한번 들여다보고 있고요. 결과가 나오면 또 공유를 한번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도 사실 너무 말도 안 되는 퀀텀 점프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여전히 엑셀도 제대로 안 쓰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세상이기도 하니까요. 그게 엑셀을 제대로 안 쓴다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거 맞습니다. 말고 더 다른 일들 때문에 그게 그 일을 하는 게 일의 특성상 혹은 성격상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맞는 경우도 당연히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제가 맞는 사람이라고 그걸 모두 다 그렇게 해야 돼라는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고 아마 실제로 분석했을 때 나오는 그거에 대한 약간 제 선입견에 대한 타파라든지 뭔가 다른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연구 말고 최근에는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뭐 일자리에 대한 연구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제가 2017년도랑 2020년에 어느 회사의 직무별로 직원 숫자를 비교한 적이 있어요. 2017년도에 예를 들면 HR은 1000명이고 2020년도엔 1300명이고 마케팅은 어. 2000명이었고 1500명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증감 차이를 본 것과 하나는 이제 일자리 연구에서 AI나 컴퓨테이션이 발전하면 뭐가 가장 높은 확률로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를 이제 프레이랑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더 Future of Employment라는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가장 유명하게 인용이 되고 있고 가장 사용이 돼요. 거기서 쓰는 이 계산 방식을 이 회사의 직무를 쭉 계산한 다음에 예를 들면 HR은 30% 정도 확률로 2027년까지 사라질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거를 대입해서 음. 얼마나 많은 일자리들이 어떻게 사라질 것인가를 간단하게 클러스터링으로 본 적이 있거든요. 클러스터링 어널리시스를 해가지고 4가지 집단으로 간단하게 분석을 했을 때 4가지 직업군으로 분류가 되는 거를 좀 봤고요. 간단히 군집화가 되는 걸 봤고 짧게 소개를 드리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증가도 했고 프레이랑 오스본이 얘기했던 게 사라질 확률도 적다라고 얘기했던 직업군 대표적인 게 우리가 예상이 될 수 있는 게 뭐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많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실제 데이터로도 봤고 두 번째로 좀 재밌었던 건 앞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프레이나 오스본 그리고 이 회사에서도 나왔던 게 그런 거예요. 뭐 영양, 식품 직종들 이런 분들이 음. 많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온 게 있고요. 반면에 가장 많이 사라지고 사라질 것이다라고 예측이 됐던 것들은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어 유통에서 관리자라든지 세일즈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많은 숫자로 사라졌고 90% 이상 확률로 사라질 것이다라고 예측됐던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일자리에 대한 요즘 뭐 연구도 하고 있고 워낙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요런 연구도 좀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여기서는 일자리 연구 되게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서베이를 통해서 얻은 정보들로 묶으신 거겠죠? 아닙니다. 서베이는 아니고요. 각각 네네. 직무들의 숫자는 액추얼한 넘버들이잖아요. 인사정보성에 아. 있는 네네. 정보들이고 프레이랑 오스본이 논문에서 밝히고 있는 어느 정도 수치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대입해 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아, 실제 사라진 정도가 하나의 축으로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X축에는 사라진 음. 확률이 나오고 Y축에는 증가분을 놓고 그냥 회귀 분석도 돌려보고 클러스터링을 했을 때는 4가지 정도 되지 오. 않을까라 그래서 봤는데 좀 재밌게 나와서 관심들을 현업에 있으신 분들이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에는. 음. 음. 아니, 벌써 우리가 다 체감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예. 체감하고 계셔서 이것들을 이제 '아 겨울에 눈 내리는 소리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현업에 HR 하시는 분들은 뭐 확증한다는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좀 재밌어 하시는 것 같고 특히 음. 저는 이제 학생분들한테 이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고 "이렇게 변하고 있다. 근데 아직도
뭐 공무원 준비하고 이런 것들 뭐 많이 얘기 많이 하면서 "미래가 바뀌는 걸 같이 준비해 보자." 이런 얘기 이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 사회 가지고. 이쁜 얘기. 그래서 코딩 공부하자라는 결론으로 가는. 아니요. 코딩은 가지 않아요. 그거 아니에요? 네, 코딩은 너무 아니 뭐 제가 코딩을 가지 않는다는 게 너무 다 네네. 코딩만 하고 싶어 합니다. 요즘 너무 많이들. 학생분들이. 예. 코딩 쪽으로 가서 네. 데이터 분석 디벨로퍼 개발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게 너무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저는 좋지 않은 것 같거든요. 어떤 뭐 면에서 좋지 않은 정도가 그렇게 보세요? 아니에요.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네. 개발자를 하겠다고 지금 덤비고 있는 건 사실 뭐라 그러면 좋을까? 혹시 최근에 런닝맨 보셨어요? 런닝맨 아니요. TV는 보지 않았습니다. TV 네네네. 잘 안 보세요? 예능 중에 이번에 나온 뭐지? 게임이 뭐였냐면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 넣고 사람들이 선택해서 많이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끼리 나눠 가지기를 했어요. 네네. 근데 70만 원, 50만 원에 1명씩 가고 100만 원에 5명이 간 거예요. 네. 근데 약간 이런 상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그게 디벨로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네. 예. 근데 그냥 100만 원에 눈이 멀어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개발자가 대체되지 않을 거다.'라는 건 굉장히 매우 큰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메인에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을 때 그거를 해석하는 역량으로서 개발 능력을 갖추는 게 필요한 거지, 그게 약간 모르겠어요. 무역에서 영어 할 줄 알면 장땡인 시대가 지난 것처럼 지금도 개발만 하면 장땡인 시간은 지나버린 것 같아요, 이미. 너무 네. 좋은 네, 중앙님도 그런 면에서 수요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몰리는 게 좋을 게 없다, 이렇게 보시는 그죠, 건가요? 그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 관점도 있고 저는 쪼끔 더 펀더멘탈하게 그 '직업 네. 시장에서 유리하다.'라고 이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는 것들은 쪼끔 지양했으면 해서요. 그러니까 학생분들이 쪼금 더 많은 고민을 해서 데이터 분석이 좋기는 하지만 워낙 요즘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잘 되는 쪽으로 다 몰려가는 게 뭐 확률적으로도 안 좋지만 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확률적으로도 안 좋고 유리한 게임도 아닐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게 예 10년 5년 후나 10년 후를 내다봤을 때 지금과 같은 데이터 분석 시장과 개발자들이 이만큼 많이 필요할지에 대한 퀘스천이 많이 있어서 이 친구들이 한 번 직업을 선택하면 많이 바꾸긴 그렇죠. 해야겠지만 최소 20년 30년은 일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쪼끔 퀘스천업을 해서 요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 워낙 일자리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지만 뭐 대퇴사 시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Great 뭐 reshuffling이나 resignation 이런 얘기 하는데 이 미국 같은 기업 제가 올해부터는 미국에서 가장 큰 컨퍼런스가 SHRM이라고 한 해에 30,000 명씩 HR 담당자들이 모이는 컨퍼런스가 있어요. 거기 이제 네. 올해부터 코디네이터 교수로 이제 참석하게 돼서 이제 저도 3년 만에 갔는데 미국에 있는 HR의 큰 흐름이 좀 먼저 갑니다. 보통은 요 HR 컨퍼런스를 20년째 오래 다닌 교수님이 있으세요. 서강대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통상적으로 "한국의 HR은 미국의 10년 후를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10년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5년 정도의 3년에서 5년 정도의 텀이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가장 얘기 많이 하는 HR 현상 중에 하나, 사람에 대한 이슈 중에 하나가 Great Reshuffling이라는 얘기가 요즘 많이 있어요. Great Reshuffling은 Great Resignation은 대퇴사 시대라 그래서 그냥 그만두는 거를 얘기하다가 최근에는 Reshuffling이라는 얘기는 직업을 계속 바꾸는 요런 행위들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대퇴사 시대는 회사가 싫어. 코비드 19 때문에 회사 가기도 싫고 직업에 대해 다시 생각했고 미국 정부에서 워낙 실업급여를 많이 줬기 때문에 "일을 안 해도 돼."라고 있다가 실업급여가 중단이 되고 금리가 인상되면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인데 예전과 같은 직업으로 오기 싫은 거죠.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직장인들이 '아 그럼 직업을 바꿔볼까? 직장을 바꿔볼까?' 뭐 크게는 요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미국 아예 새로운 기업들에서 일을 찾아가는 거군요, 하던 그쵸. 일 미국 말고. 기업들 맞습니다. 그래서 업에 대한 뭐 새로운 찾는 거 뭐 요런 현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결국은 직업을 계속 바꾸는 시대가 올 텐데요. 그런 관점에서는 학생분들한테 뭐 지금은 데이터 분석 AI도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길게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 일자리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전반적인 흐름을 얘기하시면서 네. 이런 얘기하시면은 설득이 되든가요? 아니죠. 안 되죠. 안 그래도 되죠. 지금 한 학기에 데이터 그렇죠. 쪽으로
가고 싶다고 상담이 한 4-50 명씩은 예 와요. 그러니까 와. 예 엄청 많이 예. 오고요. 예. 아직은 뭐 제일 소위 말하면 핫하기도 하고 예 가장 커리어적인 가시성, 비저빌리티가 있으니까 많이들 매달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장이 좀 공정한 더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 공정한 평가를 게임이라다 받는 면에서. 맞습니다. 평가를 받는 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제가 인터뷰할 때도 몇 분께 여쭤봤는데 가설적으로 중국에 있는 데이터 분석가분들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 학력이 데이터 분석가로서 성공을 하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라는 얘기를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학력.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로 치면 S대나 학벌. K 학벌 네. S대나 K대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질문을 좀 드렸었고. 네. 근데 그 관점에서 데이터 분석과나 AI는 실력으로서 이제 저희 학교 학생분들이나 소위 말해 요즘 비슷한 수준에 있는 학생분들은 어느 정도는 다 음. 지적으로는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진짜로 잘하고 분석도 잘하고. 근데 이 친구들이 가장 큰 장애물로 여기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 소위 말하는 학벌에 대해 큰 영향을 받는다. 사무직들이나 여러 가지는. 근데 반면에 데이터 분석과나 AI는 공정한 게임이지 않냐. 정확하게 시험을 보는 것들이 텐저블하게 눈에 보이고 요구되는 음. 역량들이 되게 비교적 명확해 보이니까 그런 공정한 게임이라고 인식을 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다른 직무와 비교했을 때 맞습니다. 실력으로 겨루기가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소위 말하면 스펙이라고 하는 음. 것들이 좀 덜 네. 작용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면 메이크업 할 수 있는 분야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하. 재밌는 포인트네요 그것도. 공감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개발자가 이미 그런 시장으로서 증명을 한번 했고 그렇죠. 분석가 시장이 그렇게 보인다는 건 아직 저는 신기하긴 한데 왜냐하면 AI도 데이터 분석가도 석박 이상의 학력을 맞습니다.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AI 리서처 같은 경우는 박사 이상이지 않을 때 생기는 대우 차이가 저는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필드도 여전히 그럴까?'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러니까 개발자 시장과 대비해서 생각을 해 보면 '곧 그럴 수도 있겠다.' 같은 생각은 좀 같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의 기술 역량이라는 게 더 쉬워지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깐 더 빠르게 접근하기 좋은 시장이 되고 있는 중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같이 들고 최근에 저희 지난 여름이죠. 지난 여름에 저희 집 에어컨 청소를 했어요, 집에 애기들이 있어서. 근데 에어컨 청소하시는 분이 개발자 출신이시더라고요. iOS 앱 개발자를 하셨었대요. 그래서 오.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어떻게 나누게 됐어? 무슨 언어가 어. 인기가 있냐 막 이런 얘기를 하셔 갖고 어. 얘기를 예. 뭐 이렇게 아니 저 책장 이런 걸 보고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알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옆에 있었죠. 근데 이제 "무슨 일 어. 하시냐?" 그러길래 "저 개발자다." 그랬더니 요즘에 무슨 언어가 인기 있냐." 그랬더니 이리저리 얘기했더니 자기가 공부할 어. 때는 "이런 거 밖에 없었다."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궁금해졌어요. "왜 지금 이걸 하시냐?" 그랬더니 일이 바뀌는 텀이 굉장히 길고 노력하는 거 대비 벌이가 괜찮대요. 지금 하고 계시는 에어컨 수리 네. 지금 일이. 예예. 에어컨이라는 게 몇 개 만져 보면은 다양성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 데다가 난이도가 벌이가 높지 그렇게 않고. 난이도가 높지 않고 그러니깐 근데 한 사람이 많지 않아서 벌이는 괜찮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수요가 항상 있고 약간 이런 그렇죠. 일이어 갖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이제 큰 양대 산막인 전자기기 회사가 있어서 AS라든지 그런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외주가 많이 들어온대요. 음. 심지어 이분은 신도시만 하셔. 그러니깐 어떤 단지에는 기기가 1 개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쵸. 배울 게 1 단체로 개만 있는 깔리니까. 거야. 1 개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이 너무 쉬운 거지. 물론 시간이 걸리고 몸으로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게 머리를 쓸 일도 아니고 스트레스 받고 막 시간적 압박에 시달리고 이런 일이 아닌 건 거죠. 앱 개발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런 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 안정적이고 머리와 몸이 다 같이 편한 직업으로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음. 이게 공감이 갔던 다른 멘트가 또 있는데 최근에 제가 봤던 글 중에 하나는 기술직 그러니깐 이런 기술직이라는 표현은 애매하고 이 개발자 시장 같은 경우는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초반에 들어간 사람에게 고임금을 주는 형태가 반복되지만 그게 변경되면서 그 기술의 가치가 빠르게 사라진대요. 그러겠죠. 그래서 빨리 그래서 바뀌니까. 고 그래서 고연차의 사람이 없대. 음. 왜냐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면 그거를 빨리 금방 들어가서 대체할 자기가 수 돈을 많이 있구나. 든 다음에 많이 들어가서 자기가 고용보험을 받은 다음에 '이 기술은 빨리 바뀌니까 다시 하면 안 되겠다.' 그러고 다른 세계로 빠진대. 엑싯.
아. 네. 뭐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분석한 걸 본 것 같아요. 파이어족들이 다 예. 개발자들일 수도 있겠네요. 뭐 금융 시장일 수도 있죠. 예 뭐 뭐 어쨌든 예예. 근데 이제 뭐 그 비슷한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지금 개발자를 안 했으면 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뭐 나쁘게 말하면 지금의 연봉을 절대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과거에 제가 그 이직을 해 왔을 때랑 비교해 봐도 저는 벌써 과거에 이직 직전의 연봉에 비해서 몇 배나 올라왔거든요. 그니깐 그게 이제 저는 감사하게도 잘 탄 케이스? 뭐 저보다 잘 탄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지만 저는 그래도 중박, 소박 요 정도까지는 한 케이스인 것 같고 음. 근데 이 이제 얘기가 그 인제 생각이 흘러온 게 예. 그 학생들이 직업 선택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공정한 게임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느냐. 그죠? 음음음. 요거와 관련해서 박 박사가 생각하기에 '꼭 그렇진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 '별로 안정적인 직업 시장이 아닐 수도 있다.' 초기 진입은 공정한 시장이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시장이 음. 짧아서 실제로 머리가 좋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시장에 오래 남아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죠. 아. 기술의 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 그리고 음. 그 기술의 사이클이 긴 개발도 당연히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해요. 마찬가지예요. 다른 신기술 필드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예를 음. 들어서 모르겠어요. 하드디스크에 쓰고 읽는 속도를 100배 빠르게 만드는 방법 이런 거는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6 개월짜리 개발 배우고 1 년짜리 개발 배워 갖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물론 머리 좋은 사람이라면 그러고 나서 개발 일을 하겠지. 근데 이제 지금 IT의 시장이 굉장히 커졌고 거의 모든 서비스가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개발자를 굉장히 많이 필요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개발자 를 급구합니다. 갈급합니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그게 고학년차 고기능자 그다음에 이미 충분히 자기 능력이 검증된 사람들을 갈급하는 거지 이제 막 할 줄 아는 초보자들을 갈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다시 똑같이 돌아가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시장에 안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이 시장은 '내가 계속 오랫동안 안전하게 돈을 벌기 좋은 시장이 아니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적 역량이 있는 사람들은 벗어난다는 거죠. 네. 물론 뭐 인제 개발자의 인력 시장하고 분석가 인력 시장이 비슷한 특성을 가질 거냐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죠? 뭐 맞아요. 네. 교체 시기나 기술의 발전 속도가 다를 수도 있고 환경이 다른 면은 있으나 어쨌든 좀 생각해 볼 지점이기는 하겠네요. 직업 선택에 있어서 공정 키워드하고도 관련이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죠? 안정성의 아무래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맞아요. 학생분들은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공정이란 키워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줄 것인가, 어디가 보장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반면에 마지막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최근에 회사들, 직장인들이 왜 그만두는가를 그냥 간단하게 저희 박 박사님 말씀해 주신 텍스트 데이터, 글래스도어랑 자플래닛을 좀 크롤링을 해 갖고 본 게 있어요. 짧게 이제 네. 기업의 장단점을 토픽 모델링으로 해서 이제 얼마 전에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제 눈에 좀 들어왔던 건 뭐 대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뭐 연봉이나 복지 이런 게 만족스럽고 그만두는 기업 단점으로서는 보고 중심 문화, 뭐 수직적 조직 문화 이런 거 얘기했는데요. 스타트업 기업들이 최근에 "왜 다니냐?" 그러면 젊고 다양한 기회라고 표현을 하면서도 기업의 단점으로서도 다양한 일과 종류 때문에 그만둔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그렇죠. 봤을 때는 아직 이제 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스타트업도 초기에 들어가신 분들이 이제 막 허우적허우적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험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을 좀 되는 성숙되는 시장인 것 같아서 요런 것도 좀 최근에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음. 왜 그만두냐 요게 요즘 회사들에서 너무 관심들이 많으세요. 너무 이직률도 높고 지원율도 너무 낮아서 과거에 네. 제가 2010 년도 11 년도 채용 관련된 업무할 때의 경쟁률과 지금의 물론 인구수도 많이 달라졌지만 너무 많이 다릅니다. 대기업들 지원자 숫자가 너무 많이 줄어 가지고 고민들이 더 있으신 그래요? 것 같아요. 예 진짜 많이 줄었어요 어. 그거는. 그래서 인구수를 감안하더라도 예 그렇군요. 감안하더라도 많이 줄었고 예 특히 턴오버 음. 레이트는 더 많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핵심 인재들의 턴오버 레이트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아까 박 박사님 이제 말씀하셨던 거 보상하고도 또 이제 연구를 요즘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사들마다. 왜 음. 그만두냐 찾기 위해서 데이터로도 보고 인터뷰도 하고 많은 작업을 예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게요. 저도 대기업을 그만둔 사람이니까
제가 스스로 고민해 볼 만한 포인트도 되겠네요. '왜 그만뒀지?' 그렇죠. 음. 왜 네. 그만뒀지에서 특히나 이제 최근에 제일 많은 고민들은 소위 말하면 큰 기업에 있으신 HR 임원분들은 이걸 안 들으시겠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왜 우리 회사 같이 좋은 회사에서 왜 스타트업으로 가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왜 우리 회사 같이 좋은 그렇죠. 데를 네. 그만두고 스타트업을 가지? 좀 알아봐.' 그런 연구를 하는데 이제 그 연구를 보면 그분들을 생각을 못 했던 맥락들도 있죠. 예를 들면 보상도 어떻게 주는지에 따라 되게 다르잖아요. 아까 박 박사님 소박 중박이라고 했지만 보상이라는 거를 기본급을 올려갈 거냐, 보상 인센티브를 변동성으로 높여가냐 이런 거에 따라 되게 큰데 요즘 소위 말하면 스타트업으로 옮기는 분들은 스톡이라든지 변동성 급여에 대한 소위 말하면 대박이 터질 거를 기대하고 옮기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 주려면 또 자산 소득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런 얘기 요즘 하면서 이제 이해를 시켜 드리려는 것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라고 생각도 하시면서 '아 그래도 우리 회사처럼 좋은 곳을 왜?' 이런 뭐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고민들이 좀 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가치가 많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전에 좋았던 시절에 그런 시장이 안정적인 시절에 대기업 다니던 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죠. 요즘 그쵸. 분들은 날 때부터 별로 경제 성장률이 높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왔잖아요. 무조건 맞습니다. 대기업에 붙어 있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다른 기회들을 찾게 되는 거고. 그 숙제긴 숙제겠네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 많이 들어본 게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뭐 미국에서는 진짜 엄청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준다 그래도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근데 또 실업률은 실업률대로 높고 이거 양쪽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중간에서 해결을 해야 되느냐. 네, 이런 얘기도 많이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음. 그게 제일 큰 이슈고 아까 말씀드린 SHR은 컨퍼런스에서 딴 거 없습니다. 딱 두 개 얘기해요. 하나는 우리 회사에 있는 사람 하루라도 더 몰입해서 다니고 안 그만두게 어떻게 하는가 두 가지 이슈로 거의 5일 동안을 디스커션을 여러 세션에서 하고요. 그거를 올해 뭐 기술로도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 뭐 여러 가지 제도 뭐 다양성 뭐 엄청나게 많은 주제들로 얘기했는데 김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 못 구해서 날린 거는 미국, 지금 영국, 호주, 뉴질랜드 거의 비슷하게 겪고 있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현재 고용주 입장에서는 찾기도 어려운데 지금 있는 사람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못 나가게 하는 유지시킬 것도. 못 나가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 고민이라서 아. 이제 최근에는 그래서 뭐 HR에서는 뭐 "어떻게 하면 생산성 올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 사람이라도 남아 있게 할 수 있어. 안 그만두게 할 수 있어."라는 얘기들이 가장 많지 고런 것 때문에 요즘 좀 고민의 결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처럼 수요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회사가 구성원들을 뭔가 주도해서 제도를 짜는 HR이 아니라 지금은 직원들한테 완전히 주도권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하면 employee experience 직원 경험의 시대라 그래서 요즘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구성원 한 명 한 명 음.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건데 사실 이 지점에서 요즘 HR 혹은 피플 어널리틱스가 엄청 핫해지는 거죠 다시. 왜냐하면 구성원들 음. 목소리 하나하나를 다 들으려면 뭐 저 같은 사람이 다 들으면서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SHRM이라고 하는 데서 뭐 자연어 처리, 대시보드 이 사람들 어떻게 이야기를 들어서 의견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솔루션들과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이 나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음. BMW 뭐 여러 가지 구글이나 글로벌 회사들에서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프랙티스를 소개하고 그 뒤에는 이제 똑같이 피플 어널리틱스나 데이터 분석에 대한 얘기가 있다. 그러므로 HR에서도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또 결론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음. 결국에는 거대한 이 직업 시장의 변화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대응을 해야 되고 무슨 분석 기술을 써야 되느냐 일로 이쪽으로 의식의 흐름이 가게 되는 HR에서는 거군요, 네, HR에서는. HR에서는 그렇게 가고 결국은 구성원 한 명 한 명 목소리를 들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반영할지가 지금 음. 회사들의 미국 회사들에서는 공통적인 관심사이고요. 뭐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풀어 나갈지가 앞으로 뭐 저를 포함한 뭐 프랙티스나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좀 전달해야 될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들 요즘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이런 주제들 공유 드리면 공감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아 그래요? 벌써? 예예. 어. 요즘은 우리도 워낙 시작됐다. 시작됐고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인 것 같아요. 물론 한국은 미국만큼 드라마틱하게 오진 않았지만 이제 '결국 올 거다.'라는 생각도 있고 뭐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10년 격차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저는 한 3 년, 5년? 요즘은 그래서 그 시차를 좀 느끼려고 일부러 실리콘밸리 기업들하고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미팅 같은 거 모임을 해요. 그러면 네. 그 고민의 주제들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분명히 한국 프랙티스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어. 좀 한국이 되게 빠른 뭐 S사 같은 데는 이미 고민을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텀이 차이가 많이 안 나네.' 요런 것도 좀 체감하는 것 같고 음. 예 고런 관점들 때문에 뭐 HR 데이터 분석도 더 앞으로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요. 예 이제 저희 데이터홀릭도 더 인기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음. 연결을 해 봤는데 어색한가요? 네. 아니 근데 그 간극이 좁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진짜 지금은 모든 사업이 대부분 글로벌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인력들도 뭐 국내 시장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해외 시장도 다 같이 눈여보고 있으니까 해외 시장의 변화가 당연히 빠르게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인 것 같고 또 우리가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으로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네. 그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방금방 바뀌지 않을까 싶고 말씀 들어보니까 대비를 지금 하면 사실 늦은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이미 좀 연구를 시작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뭐 음. 지금이라도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다행이고. 다만 온도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건 이제 소위 말하면 이런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따라 온도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글로벌 아. 플레이어들은 이 주제가 굉장히 내 손에 있는 문제점이고요. 근데 이제 중견기업 정도까지만 내려가도 이제 사람 못 구해 이게 가장 큰 거고 아까 말씀드린 뭐 인플로이 네. 익스피리언스 이것까지는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야 너무 무슨 먼 그거 얘기다. 예 미국 얘기하냐. 우리 지금 당장 사람 구해야 되는데 10명 뽑는다고 내면은 5 명도 지원 안 한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런 얘기들을 아. 하시니까 음. 이제 그분들한테 쪼끔 더 손에 잡히는 솔루션들과 얘기를 좀 해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쪼끔 더 고민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음. 하긴 뭐 동시대를 산다고 해서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 그죠? 맞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가 중첩돼서 나타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네. 드네요. 그게 꼭 뭐 순차적인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맞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데이터 분석 직군도 사실은 그 중견기업과 뭐 저기 김 팀장님은 바빠서면 더 잘하시겠지만 그쪽 분들 더 필요하신 분들 더 많이 있거든요. 근데 공급이 안 네네.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그렇죠. 하면 교육하고 선발하고 하는지를 또 제안해 주는 게 저희 역할 같다는 생각도 하고요. 음.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사실 준비해 주신 내용들 중에 되게 스kim하게 지나가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운데 그 시간을 지나가게 만든 장본인이 저인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오늘도 고견을 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아유. 아이고 네. 아닙니다. 이 그래서 예. 이후로는 또 어떤 연구 좀 기획하고 계세요? 앞으로는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거 있어요? 지금은 어 뭐 데이터 쪽으로는 역시나 이제 '왜 그만두는가.' 이걸 쪼끔 더 파볼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어. 예 좀 제안을 의미 있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이제 뭐 장기적으로는 뭐 직원 경험, 구성원들 한 명 한 명 목소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는지를 기술로 데이터적으로 좀 제안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위 말하는 튜토리얼 논문 이제 가르쳐 주는 네네. 논문들 있잖아요. 그런 튜토리얼 논문들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피플 애널리틱스에 대한 콘텐츠가 너무 없어서 그쪽에 대한 음. 글도 쓰고 있고 튜토리얼 코드를 짜서 무료로 공개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서 좀 저변을 넓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예측 모델에 대한 것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그쪽으로 좀 예 제 역할이 저는 제 업에 대한 정의를 배워서 남주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남을 좀 어떻게 잘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지금 그 중간에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아직 남아 있는 숙제들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연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양적으로 진행이 되고 하고 나면은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도 주는 정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오해들이 되게 많은데 고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자료들이 나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인제 중앙님 계시는 곳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그런 곳이니까 학생들이 중앙님 통해서 네 이런 것들을 가까이서 이렇게 학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부럽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는 측면도 있네요. 이런 정보를 알고 공부를 한 학생들이 있을 테니까. 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마다 데이터 올릭을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홍보했기 때문에 수업 시작 때마다 컨텐츠로 제 실제로 정말요? 얘기합니다. 그래서 워낙 아이 좋은 컨텐츠 진짜 그렇군요.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 네. 아이고 네. 아닙니다. 이거 학생분들 들으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이번 학기 데이터 음. 수업에는 꼭 진짜로 예, 얘기합니다. 컴플리멘터리한 리소스로 얘기해 주기 때문에 예, 음. 혹시 들을 수 있겠네요, 몇 명 정도는. 아유. 네, 혹시 학생분들 들으시면 아는 척 조금만 이렇게 교수님 나오셨다고 아는 척 해 주시면 댓글. 네네. 댓글로. 네. 좋습니다. 네, 저는 뭐 알겠습니다. 간단히 네, 마무리하면서 소감 드렸었고 박 박사 소감 들어볼까요? 오늘 방송 어땠어요? 네. 확실히 HR이 재밌네요. HR이라는 분야 자체가 어떤 사람이나 관심을 가지는 사람에 대한 주제니까 얘기가 참 재밌게 흘러가는 것 같고요. 그 마지막에 얘기해 주셨던 부분을 계속 고민을 좀 해 봤어요. 네. 저는 어떠한가? 나는 왜 그만뒀지?서부터 '다른 사람들은 왜 안 그만두지?'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있던 곳에 안 그만두신 분들은 지금의 조건으로 충분히 만족해서 더 이상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제공하는 복지, 연봉 요런 부분이 '이제 나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충분한 기준이야.'라는 걸로 우선 자기 마음을 단돌이 하고 자기 마음을 잘 정리를 하고 계속 그냥 그 삶을 유지하는 행위를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임원분들은 다르시겠지만. 그러니깐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 약간 제가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취미 생활을 안 해요. 저 노래도 좋아하고 제가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는데 취미 생활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잘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스피커에 손을 대면 큰일 난다.'라는 걸. 그러니깐 이제 그런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분들도 '다른 데 손 대봐야 뭐 잘못되면 어떡해.' 같은 생각으로 그냥 그 안전한 선택지에서 더 이상 뭔가 다른 변경을 안 하시는 의사결정을 하신 것 같고 제가 지금 스피커에 취미 생활을 안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한 의사결정이었지 않을까라는 지금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왜 그러면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그렇게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싶은가?' 같은 관종의 좀 느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대안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미 채널을 운영하면서 잠깐 제 그런 욕구랄까요? 욕구를 해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좀 여전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분들도 아마 비슷할까?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만두시는 분들은 쪼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시는 분들일 텐데 '왜 욕심이 나는 걸까?' 아니면은 아까 말한 그 안전한 무언가들이 자기를 어 뭔가 안 좋게 느끼게 만드는 그런 것일까? 요런 생각들이 하게 돼서 고민스럽네요. 그거 여전히 왜 나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안 나오시는 분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들으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여전히 이제 어 무슨 일을 벌리는데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진 것 같기는 해요. 우리나라가 워낙 제조업이었으니까 제조업 위주의 산업 시장이 있었으니깐 사람이 많이 필요한 산업이 기본인 세상에서 소프트웨어 쪽은 좀 덜 필요하잖아요. 물론 제조업에 비해서지만. 그러다 보니깐 '좀 더 엄두를 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같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깐 이 주제는 너무 재밌어서 저는 안 끝낼 수 있어요. 24시간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밤새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끝내야 돼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고요. 김 팀장이 지금 째려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낼 거야?"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중앙님 아니에요. 1 시간 네. 어땠는지 이제 소감 듣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최근에 또 박 박사가 직장을 옮겼기 때문에 그간에서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랑도 논의를 많이 네네. 했었고. 그죠? 음음음. 근데 마침 또 중앙님이 그걸 연구하고 있다고 이제 운을 띄워 주시니까 아마 평소에 들었던 생각들을 같이 많이 나누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럼요. 네, 오늘 워낙 네. 네. 저도 늘 그렇지만 방송 들을 때도 그렇고 얘기 나누면 너무 제가 진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이제 깊이에 대한 사고에 대한 깊이나 여러 가지들이 참 좋구나라는 생각하면서 저를 감사하게 게스트로 모셔 주셨는데 저도 하나의 청취자로 많이 배우고 재밌게 역시나 얘기하고 예, 다음에 또 좋은 방송으로 좀 듣기를 기대하면서 예, 많이 배우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센스 제가 있게 또 중앙님 깔끔하게 앞으로 정리해 무슨 주셔 갖고 연구 네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센스 없는 사람. 네. 앞으로 중앙님 하시는 연구들이 저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주제라서
잘 지켜보고 있다가 제가 재밌는 거 나올 때마다 거기 그 중앙님 그 학교 소개 페이지에 가면은 연구하신 내용도 업데이트 계속 되잖아요. 그죠? 아 네 맞습니다. 네. 그죠? 그거 제가 가끔씩 보다가 새로운 거 업데이트 되면은 "이거 얘기해 주세요." 이거다!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요청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 주셔서 너무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조만간에 또 말씀 나눌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데이터홀릭은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